태준아, 이러지 말자. 나도 널 좋아하지만 지영이가 있잖아. 빨리 돌아가자.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안아볼게. 그 정도라면 알겠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조금 더 세게 안아줘. 저 역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우리의 이 한 번의 일탈로 세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닌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려 했던 그 밤. 그날의 온기는 너무도 뜨거웠기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명한 흔적이 되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뜨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저는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택했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무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제 존재를 지워갔고 결국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로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식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꺼놓고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을 때도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 중인 틈을 타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메신저엔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 품에서 잠들고 싶었어. 그 순간 이 인간을 영원히 잠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졌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도리어 냉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거래처랑 회식하다 보니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야. 사업하다 보면 다 그렇지. 이게 그렇게 큰일이야? 넌 너무 예민해. 그 말이 제 심장을 2번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한 마지막 믿음마저 잃었고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남편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주말이면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고 자유로워졌다는 말과 함께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은 제게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 일부는 그를 두둔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줬잖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런 말들이 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텅 빈 방 안처럼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다시 눈을 감고 싶었고 밤이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냉장고 속엔 먹다 남은 반찬 몇 개와 맥주 한 캔뿐이었고 TV는 늘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도 그의 옷이 걸려 있었고 베개엔 그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건 미련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세상이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부부들, 커피숍에서 웃고 있는 연인들. 저는 그 틈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저 자신과의 대화만이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고 화장대 앞에 앉으면 손이 멈췄습니다. 이 얼굴로는 누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누가 날 다시 바라봐 줄까? 밤이면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와인을 마시다 울고 소주 한 병을 비우고선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라는 차가운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폰엔 그 사람 번호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식을 듣고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고 가끔 전화에 별일 없냐고 물어주던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끄는 밤엔 카카오톡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주었습니다. 언젠간 다 지나갈 거야. 내가 몰랐을 뿐이지. 넌 여전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영은 제게 있어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더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녀의 문자 한 통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지영에게 연락이 온 것은 제가 또 한 번 밤새 울고 나서 눈이 퉁퉁 부은 채 마트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문자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 한번 와. 멀긴 하지만 공기 좋아. 정원도 예뻐.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아직도 두려웠고 그녀처럼 잘 살고 있는 친구에게 흐트러진 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고 무너진 저를 꺼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전원주택이 있는 마을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종점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마을 입구에 피어난 수국꽃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논밭 사이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초대받은 손님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 지쳐서 도망쳐온 사람일까요? 초인종 소리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왔구나. 나 문자 보내고도 괜히 미안했거든. 너무 갑작스러웠나 해서.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사람 얼굴 좀 보고 싶었어. 집안은 따뜻한 색의 조명과 나무 향으로 가득했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는 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집엔 이미 오래전부터 온기가 사라졌다는 걸요. 지영은 손수 차려준 늦은 점심을 제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연락은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도 지웠어. 다시는 안 볼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정말 속상했어. 얼마나 참아왔는지 나 다 알아. 그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우리 남편도 올 거야. 알지? 태준. 예전에 본 적 있을 거야. 고등학교 땐 좀 말 없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말도 못해. 저는 태준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조용하고 수줍던 그 얼굴.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그가 이 집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괜히 설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갈 무렵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할 누군가가 제 조용한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땐 몰랐습니다. 태준이 왔다. 지영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머리칼을 매만졌고 손끝이 괜히 떨렸습니다.
제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몇 달간 마음속에 틈을 만들고 있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가 건넨 인사는 짧고 담백했지만 눈빛은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영은 그런 저희를 바라보다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네 왜 존댓말해? 동갑인데 아직도 어색해? 말 놓고 해. 우리끼린 다 편하게 지내잖아. 저는 민망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도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더 편하겠다. 오랜만이라 어색했나 봐. 세 사람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영이 손수 만든 음식들이 놓였고 와인 한 병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분위기도 두 번째 잔이 돌기 시작하면서 풀어졌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소주를 꺼내왔고 맥주까지 섞여 테이블 위는 각종 술병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술 좀 마시자. 우리 셋이 이렇게 다시 앉은 게 몇 년 만이냐? 지영이 말하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태주는 지영의 잔을 유난히 자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오늘은 좀 달려보자. 기분 낼 만한 날이잖아. 그는 일부러 소주잔을 가득 따라 그녀 앞으로 밀어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리끼리 오랜만인데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지영은 처음엔 웃으며 받았지만 몇 잔이 더 돌자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말투도 느려졌습니다. 태주는 은근슬쩍 그녀의 잔이 비기 무섭게 다시 채웠고 옆에서 말없이 마시던 저조차 그 빈도에 놀랐습니다. 와인잔에 맥주를 섞어 마시고 소주까지 더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머리가 점점 둔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거칠게 풀어졌습니다. 지영은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졌고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고3 겨울방학 때 내가 집에서 뛰쳐나왔던 거. 엄마랑 싸우고 갈 데 없어서 내 집에서 며칠 있었잖아. 태준이 그때 라면 끓여주고 말없이 만화책 가져다 줬던 거. 지영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지영과 저는 이불 덮고 창밖 보며 밤새 수다를 떨었고 태주는 그 옆에서 묵묵히 따뜻한 차를 건넸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땐 진짜 고마웠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어줘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두 사람한테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말보단 따뜻한 게 낫겠다 싶었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와인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소주는 이미 2병째였고 지영은 잔을 비우며 테이블에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잠깐 누워야겠어. 갑자기 알딸딸하네. 머리도 빙빙 돌아. 그녀는 소파에 털썩 몸을 눕혔고 이내 코를 고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태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음악만이 배경을 채웠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와인잔을 들어 남은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너는 훨씬 이뻐진 것 같아. 말투도, 눈빛도. 그 말에 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많이 무너졌었거든. 겨우 다시 일어난 거야. 그의 눈빛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그러나 말을 아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술이 좀 더 있으면 좋겠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근처 편의점 있어?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갈래? 혼자 다녀오기엔 밤이 조용해서.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의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기를. 그러나 그 바람은 너무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점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걸음마다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술 기운이 조금씩 가셨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와의 거리, 몇 발자국 사이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일부러 늦추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좋다. 공기도, 분위기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태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 그때 진짜 힘들었지. 이혼하고 나서.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말투 때문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응. 그땐 정말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고통이었어.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거든.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내가 미안하다. 그가 왜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감정의 틈새를 살짝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 우리는 맥주 몇 캔과 과자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태준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근처에 조용한 곳 있어. 잠깐만 들르자. 그는 골목 옆 작은 공원 벤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나무 그림자가 바닥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맥주 하나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너, 요즘도 잠 잘 못 자?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혼하고 나서는 어지간한 밤엔 그냥 TV 틀어놓고 잠드는 게 전부야. 그는 말없이 캔을 열고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다를지도 몰라. 내가 웃는 걸 보니까 나도 괜히 편해지네. 그 말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는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캠핑 갔을 때 비 와서 텐트 안에서 다 젖은 채로 라면 끓여 먹고 우리 둘이 장작 가지러 나갔다가 산길에서 길 잃었잖아. 그때 너 우니까 내가 손잡아줬고 넌 안 울겠다고 했던 거. 그 추억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지금 이 공기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요즘 정말 예뻐졌어. 그땐 그냥 친구로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숙한 여자가 됐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캔을 들고 입에 가져다 댔지만 목으로 넘기지도 못한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살짝 몸을 틀어 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지금 너한테 솔직해도 돼?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제 손을 잡아 끌어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심을 잃고 그의 어깨에 안기듯 넘어갔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겨본 것이 언제였을까? 오래된 기억이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며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제 어깨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넌 참 예뻐.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가만히 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그의 체온이 어깨를 타고 번져오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닿았고 이내 눈가로 그리고 입술로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했지만 어느 하나 멈추게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아직 자고 있을 거야. 거실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지영은 여전히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깨웠습니다. 지영아, 방에 가서 자. 여기선 불편하잖아. 지영은 비몽사몽한 얼굴로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엔 저와 태준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 희미한 조명, 남은 맥주 캔이 놓인 테이블. 태준은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널 안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그의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이미 마음속의 경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 안고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다음 순간 우리는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증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감각, 그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 밤 거실은 조용했지만 우리 둘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외로움, 위로, 갈망. 그것들은 겹겹이 뒤엉켜 소파 위에서 우리는 모든 걸 섞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눈을 떴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순간 어젯밤의 기억들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의 숨결, 품 안의 온기, 떨리던 손끝까지. 그 모든 순간이 또렷했지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숨결 속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제 안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숨소리조차 하나로 섞여버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과 위로의 감정이 죄책감과 갈망 속에서 뒤엉켜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시선, 그리고 제 안에 깊이 각인된 온도까지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서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고개를 돌리니 지영이 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숙취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저를 보며 피곤한 듯 웃었습니다. 어제 우리 진짜 많이 마셨나 봐.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과했지. 지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소파에 푹 꺼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해. 뭐가? 글쎄, 거실에서 자다가 갑자기 안방 침대에 있더라고. 태준이가 옮겼나? 그런 기억도 없고. 그녀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응, 아마 태준이 옮겼겠지. 내가 깊이 잤나 보다. 지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거실에 아기용 베이비캠 설치해놨던 거 기억나? 우리 조카 올 때 쓰던 건데 그냥 안 치우고 놔뒀거든. 어제 무슨 짓 했나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그 말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해야 해? 그냥 별일 없었을 텐데.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에이, 궁금하잖아. 나도 어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민망한 장면 나오면 너한테만 보여줄게. 걱정 마. 그녀는 무심코 앱을 켜고 녹화된 영상들을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태준과 제가 소파에 앉아 나란히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고 제가 고개를 기대며 그의 어깨에 안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지영은 화면을 넘기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 거야? 그녀는 조용히 물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진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그건 진짜로. 그 순간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엔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텅 빈 소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제의 온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태주는 이제 뭐라고 변명할까? 지영은 우리 둘을 어떻게 볼까? 질문만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지영은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한켠에 앉아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천천히 다가오더니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소파에 앉아 입을 맞추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도대체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절절히 묻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피한 채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날 너무 취해서, 그리고 취해서? 변명이 그거야? 넌 내 친구였어. 내 집에 널 불렀고 같이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넌 내 남편이랑.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방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듯 얼굴이 굳어졌고 저와 지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말해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이건 그냥 사고였어. 술에 너무 취했고 나도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 지영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야? 나랑 살면서 그렇게 좋아해주는 척하더니 내 친구랑.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다가가는 것조차 이제는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 떠난 뒤 태준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너 좋아했었어. 예전부터 고등학교 때도 너만 보면 가슴이 뛰었어. 그래서 일부러 지영이를 먼저 채운 거야. 그날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술 더 따라준 것도 일부러였고, 소파에서 너랑 붙어 앉은 것도, 키스한 것도 다 계획했어. 넌 모르겠지만 난 오랫동안 널 그리워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준의 고백이 달콤하다는 생각보다 모든 것이 너무 더럽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이 연락이 닿질 않아. 아무래도 고향 집으로 내려간 것 같아.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낯설게 정리된 거실과 여전히 남아있는 지영의 흔적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태준은 차분히 저를 맞이했습니다. 너도 힘들었지. 미안해. 그는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은 시간.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너 생각만 났어. 나 정말 널 좋아했던 것 같아. 아니, 지금도 좋아해. 저는 피하려 했지만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릴 만큼 가까운 거리. 눈을 마주한 순간 숨이 막힐 듯 두근거렸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망설임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선은 무너진 뒤였으니까요. 그의 품에 안겨 우리는 또 한 번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죄책감과 허무함 그리고 끝을 알면서도 빠져드는 중독 같은 끌림. 그건 분명 사랑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파편들이 서로에게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서로의 온기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정도 됐을 무렵 몸에 이상을 느낀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리 예정일을 넘긴 지 꽤 되었고 속이 메스꺼운 날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 6주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움켜잡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말 임신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한 시기는 초음파로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임신이 맞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태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걸 지운 채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몇 번이고 태준의 집 앞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멈추곤 했습니다. 지영이 떠난 뒤 그 집은 한층 더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준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몇 달 뒤 지영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너를 용서하진 못하겠지만 너답게 살길 바란다. 나에겐 더 이상 너를 마주할 용기도 태준을 붙잡을 이유도 없어.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널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 남은 인생 똑바로 살길 바래. 메시지를 읽고 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고 더는 슬픔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 얘기 들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내 상황도 그렇고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실망스런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 말했을 때 그가 말했던 책임지겠다던 말은 거짓이었고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회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러온 배 위로 두 손을 얹고 고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죄의 증거이자 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이 생명만큼은 지켜내고 싶어요. 나는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햇살이 잔잔히 출렁이는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욕망과 상처 속에서 한 여자가 선택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친구가 아닌 자신으로서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누구의 이해도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